자, 오늘 소설 다 끝냅시다. 120페이지 사건과 갈등해서 순행적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 순자가 무슨 순자예요? 순서. 그러니까 올바른 순인도 있어? 순열? 우리가 흐름. 흐름이 어떻다? 네? 흐름이 어떨 때? 흐름이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순탄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순자가 생긴 것도 봐봐요. 순자가 이게 뭐예요? 이 세 개 있는 거. 이게 내천자잖아.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간다 해가지고 이게 순자예요. 순.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이렇게 가면 순서대로 가는 거지. 이게 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행적 구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해? 평면적 구성.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한다. 추보식은 뭐예요? 추보. 추모한다. 추보. 발걸음. 추보가 이게 밀추자에 발걸음 보자야. 발걸음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순행이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건 역행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추보식 구성이라는 게 발걸음을 내밀듯이 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게 순행적 또는 추보식. 또 일대기식도 일대기는 우리가 일대기가 뭡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죠. 이렇게 가는 건 또 이것도 순행이죠. 그래서 순행적 구성은 일반적으로 가는 거니까 평면적 구성이고 추보식 일대기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온다. 저번에 소설의 구성은 플롯이라고 하고 플롯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스토리는 플롯은 작가가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긴밀하게 재구성한 것을 소설의 구성이라고 한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단계로 진행되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소설의 구성은 꼭 순행적일 필요는 없지만 스토리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아까 처첩 간의 갈등이라고 했었죠. 그죠? 교씨가 누구를 대표한다고? 교시가요? 네. 장희빈. 교씨가 장희빈, 사씨가 인현왕후, 유한림이 숙종 이렇게 한다 그랬죠.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신랑이 만들어준 이건 잘못 발음하면 이상해가지고 정확하게 랑이 만들어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묻고 남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일러준다. 장희빈이 저주, 인현왕후 저주하려고 막 찌르고 막 하는 거 봤죠? 묻어두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안에서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여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심랑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거다 하면서 요거는 이제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쭉 가는 거예요. 자, 역순행식 구성은 역으로 갔다가 역이 뭡니까? 건대. 무슨 역? 거스를 역이야. 거스를 역. 거스를 역. 역행한다 하면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역순행적이면은 거슬러 갔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그러면 역이지. 역으로 갔다가 거슬렀다가 다시 순행 이렇게 가는 걸 역순행식 구성. 역린이 뭐라 그랬어요? 역린. 용꼬리 중에서 반대로 붙여 있는 거. 용꼬리예요. 요쪽 목덜미예요. 목덜미죠. 비늘이, 용은 비늘이 있으니까 비늘이 이렇게 손으로 하면 쭈르륵 가는데 비늘이 이렇게 방향이 돼 있어서 순행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한 놈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지. 그걸 역린이라고 하죠. 린이 비늘 린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쭉 가다가 아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영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역모를 의미해? 잘못된 거? 그거 다른 거? 나중에 화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상대방의 영면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러거든. 강점. 뭔 점? 강점. 강점? 강점을 건드려서는 안 돼? 그거 건드리면 약한 점? 약한 점. 약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뭐를 건드리면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안 된다. 애가 엄청 컴플렉스 느끼고 있는 부분. 나는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엄청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내 키에. 너무 웃기죠? 요 키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게. 왜냐하면은 고3 때 155였어. 우와. 155 진짜 최고 작았어. 근데 대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요 키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나는 발육이 늦었던 것 같아. 계속 쬐끔만 해가지고 수염도 안 났었어요. 수염도 30살이 넘었을 때. 근데 노화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진짜 그때 그냥 하여튼 그래서 155에서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너무 심하잖아. 165는. 요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 그래서 엄청 나는 감상하면서 살아요. 근데 내가 그때 155일 때 고등학교 때는 키 얘기하면은 나의 영림이었어. 키만 내 키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애들이 날 욕심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참 소박하죠. 요 키를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사람은 다 지 잘난 맛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죽어요. 이런 걸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 없으면 거의 자살합니다.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너무 심하면 아큐처럼 되니까 아큐처럼 되면 안 되죠. 정신승리법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자, 역순행적 구성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꼭 소설만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저번에 백석의 여승도 이렇게 갔다가 시도 이렇게 가는 거 있다 그랬죠. 그죠? 특정 사건, 장면을 강조할 때 활용하는 구성 방식이다. 현대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뭐 할 때? 해상으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싹 오버랩 되거나 하얗게 이렇게 바뀌면서 옛날 나와서 쭉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과거, 현재 시간적 구성이나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 병렬하면서 현재 사건의 과거 장면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표현으로 문제의 출제가 된다 하니까 역순행적 구성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임철우의 눈이 오면 한번 보면 바로 이날 오후였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꽁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이면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이랬죠. 이날 오후였는데 갑자기 이날 아침이지. 그러면 오후에 이러고 있었는데 이날 아침에 무슨 일이?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날 아침은 지금 이날 아침에 사표 던지고 오후에 이렇게 담배꽁초에 젖들이 수북했다 하니까 뒤로 간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과 서술 표현해서 현재형 서술, 현재형 의미를 통해 사건을 서술하면 어떤 게 된다? 이야기의 전개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독자가 지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은 현장감,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는 게 최인훈의 강장 같은 게 바로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최인훈의 강장은 들어봤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쭉 나오는 것들 중에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배웠거나 자기가 읽었거나 한 개도 없어요. 동백꽃. 최인훈의 강장도 엄청 유명한 건데 이제 북한 포로로 이제 잡혔어요. 얘가 남한하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아내가 있고 남한에도 아내가 있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송환돼야 되는데 송환 안 되고 제3국으로 가려고 해요. 제3국으로 가는데 제3국으로 가는 배 이름이 타고르호야. 타고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타고르.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해가지고 동방의
등불, 동방의 햇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때는 엄청 그걸 강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햇불 등불이라고 타고르가 그랬다고 해서 타고르가 나는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인도에서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 살짝 띄워줬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념의 그 대립 속에서 뭐 하는 희생당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끝내 그거 타고 가면서 여기 딸이 자기를 불러서 딸한테 간다라고 하는데 바다에 빠져서 이제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나요. 자, 다음에 부채 안쪽 좀 더 넓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회에게 말하고 있다. 윤회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마지막에 바다에 빠져서 죽기 전에 그 부분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술형으로 해놔서 얘가 이제 빠져 죽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썼다라는. 과거형 서술해서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는 거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과거로 했으니까. 과거에 관찰한 것을 현재에 서술한다라는 표현으로 과거형 의미를 통해 사건을 서술한다. 이 문구에 간촌수필이라는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저만 처민 중 알았더니 아시드유 하면서 옹점이 대꾸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중 안 일이지만 어머니에게 평생 처음으로 보인 일이란 그날 밤에 아버지가 손수 행한 바의 모두를 말함이었다. 기로에 돌아오는 길에 한쪽 발을 헛디뎠던 일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양말 한 짝이 마당가 우물 도랑물에 젖어 있었다던 것이다. 이 문구의 간촌수필인데 간촌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옴니버스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죽음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은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뭐 김동민이 역마는 저번에도 한번 했으니까 알겠죠? 역마살 끼었다 했던 거 그거였죠. 그죠? 이태준의 돌다리도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아들이 의사인데 아빠 뭐 팔아서 땅 팔아서 자기 병원 개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는 거. 최인훈의 강장 방금 얘기했던 그거니까 같이 그렇게 보세요. 넘겨서 액자식 구성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액자가 뭐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진 액자가 있으면은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게 뭐고? 밖에 게. 요게 외부 이야기, 외화. 여기서 내화. 이거는 내부 이야기, 내화가 되는 거예요. 주로 뭐 어떤 식으로 나오지? 혹시 그거 봤습니까?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 그런 걸 봤었지 하면서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원빈하고 장동건 얘기가 쭉 나오잖아. 근데 쭉 이 얘기를 쭉 해주는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누구였어요? 장동건이었어, 원빈이었어? 원빈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관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외화의 주인공, 내화의 주인공은 또 다른 사람인데, 태극기 휘날리면은 나중에 이제 반전이죠. 아, 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액자식 구성은 내화, 외화가 있다라는 거야. 내부 이야기가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야. 핵심이며,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는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다. 두 이야기의 시점은 다른 경우가 많고, 특히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들려주는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인 경우가 많다. 3인칭 시점인 경우가 많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언제 이렇게 있었는데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이거는 1인칭 관찰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황순원의 목넘이 말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내 중학 2, 3년 시절 여름방학 때 내 외가가 있는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요때는 몇 인칭일까요? 1인칭이죠. 그러니까 외화의 주인공은 서술자는 나지. 그러니까 이건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갓난이 할머니와 김선달과 차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 일손을 쉬며 와 앉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한 이야기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내하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한몽구조 아까 얘기했죠. 한몽구조는 뭐라고? 현실에서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건데 한몽구조도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 액자식. 왜냐하면 여기가 뭐고? 여기가 현실이야. 현실인데 꿈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면은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요 아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쭉 다 하고 마지막에 다시 튀어나옵니다. 별 재미도 없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강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 깨달으니 일장춘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깨달으니 깨달을 각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강몽이야. 나오는 거야. 들어갈 때가 인몽이고. 일장춘몽은 뭐예요? 일장춘몽이었다. 일장춘몽. 일장은 한바탕 정도 하면 돼요. 일장. 한바탕 봄꿈이었다.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 하다 할 때. 일치월장. 일치월장. 너무 이렇게 이런 꿈 많이 꿔보지 않았어요?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꿈만 꾸면은 밤새도록 돈을 주었어. 돈 엄청 주어가지고 막 여기도 돈 있고 저기도 돈 있고 해서 돈 다 주어가지고 이제 그 가게집에 가가지고 이제 과자 사 먹으려고 과자 사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엄마가 학교 가야지 하고 날 깨워. 와, 조금만 있으면 사 먹기라도 하고 깼어야 되는데 승질내고 조금 더 잘래 그러면 그 꿈을 안 꺼지잖아요. 너무 뭐해요? 그렇게 깨고 나면 아쉽고 너무 허무하지. 그 허무함을 일장춘몽이었다라고 얘기해. 한바탕 봄꿈이었다. 뭐 이렇게 할 때 깨달으니 한바탕 봄꿈이었다. 아주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자, 병렬, 병치, 교차 이렇게 돼 있는데 병렬, 병치 두 개 이상의 사건, 장면, 공간, 시간 등을 나란히 배열하는 것. 병자가 무슨 병자라고? 병열, 병치. 병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자가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요 한자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해봐. 요 한자가 내가 딱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설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거야. 한 놈 서 있지? 또 한 놈 서 있지, 옆에? 둘이 뭐 어떻게 서 있어요? 나란히 병자예요. 나란히 병. 그래서 왜 건전지 연결할 때 직선으로 연결하면 뭐라고 해? 직렬. 나란히 해놓으면은 병렬. 이렇게 하잖아. 직렬, 병렬 하더니 병열. 그러니까 나란히 줄 세워 놓는다. 병치는, 치자는 무슨 치자일까? 위치할 때도 치자인데, 만약에 이 치자가 들어가는 방치는 뭘까요? 그렇지. 내버려 둘 방자야. 내버려 두다 할 때 둘 치자예요. 둘치. 그럼 나란히 두다가 병치겠죠. 쭉 배열을 해서 두는 거를 뭐라고 해요? 배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치자가 둘 치자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세워놓거나 나란히 두는 것을, 나란히 배열하는 것을 병렬, 병치. 교차는 두 개의 사건과 장면, 공간, 시간 등을 번갈아서 배치하는 것. 교차는 이렇게 뭐 하면 되겠죠. 뭐 만약에 누구하고 누구 예전에 무슨 얘들 둘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애들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부분을 얘들 쭉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주고 또 얘들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또 얘들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얘들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얘들 둘이 넷이 같이 만나는 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요때까지를 뭐 하는 거야? 얘 한 번 보여주고, 얘 한 번. 한 10분 얘 거 드라마에서 보여주다가 얘 10분 보여주고, 또 얘 10분 보여주고, 얘 10분 보여주면, 요게 이제 교차에 해당되는. 자, 옆에 병렬 교치와 교차는, 병렬 병시와 교차의 개념은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병렬 병시는 2개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차는 말 그대로 번갈아 구성된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춘 표현이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써놓지를 말든가. 그죠? 사건, 사파 이렇게 했는데,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보았지.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이것도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그죠? 사파는 뭐라고 해요? 그림? 어떤 그림? 화가 그림 화자잖아. 삽은 뭘까? 응? 들어가 있는 그치. 삽은 우리 키보드의 자판 중에 insert 있죠? 그게 삽자야, 삽. 끼워 넣을 삽자야. insert 누르고 나면 거기 그 안에 글자 끼어 들어가잖아. insert 다시 누르면 지워지면서 쓰이지. 그러니까 insert를 누르면 그 안에 끼워 넣겠다라는 거야. 끼워 넣어진 그림을 삽파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왜 책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넣어놓은 거를 illustrate라고 하지 않나? 그게 사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파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에 끼인 짤막한 토막 이야기를 의미한다. 근데 여기는 그림이 아니라 요 화자는 이야기 화자가 되겠죠. 그죠? 영감은 손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자신이 본 것들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 요게 이제 사파입니다. 그림을 끼워 넣으면은 또 사파인데 그거는 그림 화자.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는 이야기 화자. 그러니까 이야기 화자는 담화를 나누다 할 때 요 화자고, 그림은 그림 화자, 이 그림 화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간, 청이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벌려놓은 것들이 모두 전날에 보던 것이었다.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 있겠는가. 이때 이전에는 심청이 있는 용궁의 별당이었고 이후에는 심현이 있는 지상세계다. 이렇게 이때 이 부분은 심청이 있는 용궁과 심현이 있는 지상세계는 성격이 상이한 공간이다. 이 두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영화 그걸로 보면 이런 걸 무슨 기법이라고 해요? 이쪽에서 화면을 두 개를 쪼개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페이드 아웃이야? 비교? 그러니까 이게 한 4군데 일이 돼서 화면 4개로 쪼개가지고 4개로 쪼개서 여기서는 막 지금 도둑놈이 기어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경비가 이쪽으로 가는 거 보여주고 뭐 이렇게 막 하면은 서로 막 이렇게 긴장감 돌게 하잖아. 이놈은 이놈대로 사건 전개되고 막 하는 걸. 그걸 찢어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콜라주 방식이라고 하잖아. 콜라주. 콜라주가 나와 있으면 그게 거의 뭐가 되는 거야? 병렬이 되는 거야. 병렬.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단어 시험 봤는데 우리 담임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칼리지를 쓰라 그랬는데 칼리지가 나는 그때 COLLAGE로 썼다. 그러니까 EGE잖아요. 그죠? 칼리지가. 뭐 이거 EGE도 뭐 칼리지 그거 같아가지고 했더니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요참. 그래서 그러니까 너 칼리지가 뭐야? 그래서 COLLAGE요. 그러니까 그건 새끼야 꼬라지지. 꼬라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프랑스어로 이게 콜라주야. 콜라주. 근데 그때 또 특히 그 국어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인가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시집 이름이 뭔가 누구의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남궁옥이라는 사람이 쓴 해파리의 노래였거든. 해파리의 노래라는 시집이야. 최초의 번역 시집이었어. 근데 남궁옥 생각나는데 뭐였지 하다가 끝날 때 돼서 이제 딱 생각이 났어. 하고 이제 적었는데 내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노래하는 해파리로 적었거든. 노래하는 해파리. 그래서 이제 또 그 선생님이 야 노래하는 해파리? 그러면 그래 뭐 중요한 단어 다 나왔으니까 이건 정답 처리해 주마. 근데 뒤에 심동식이 그래서 넌 뭐라고 적었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선생님이 뭐랬는지 알아? 해파리의 최후? 그러니까 해파리의 최후라고 했대. 그러니까 해파리는 생각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나는 해파리만 맞췄으니까 50점 그러더라. 반점 준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긴 뭐 그런 것도 누구는 보니까 뭐 생물 시간에 학문을 적어야 되는데 똥꼬 적은 애들도 있고 막 그랬다던데. 자, 요게 그 심청전에서 지금 이렇게 한 콜라주로 보여주는 게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현재와 과거의 시간은 20대 홍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20대 홍안이 뭐예요? 빨간? 맞아요. 얼굴 한자죠. 홍안, 20대가 홍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20대가 아닌 사람이 홍안처럼 보이려고 요즘 화장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아니, 하얗게만 안 하고 마지막에 뭐 해? 뭐, 볼터치 하잖아. 홍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된대. 늙으면 안 된대.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우리 와이프는 늙었거든. 나보다 5살이 많아서. 맨날 막 이렇게 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칠한다고 그게 젊어지냐? 내가 맨날 하는데. 20대 홍안에 자랑하던 젊은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시대 소련군 점령하에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이 전강용의 껍빗단 리도 소련 들어왔을 때는 소련 편에 갖다 붙은 껍빗단 리. 무슨 이인구. 어떻게 알았어? 저희 학교에서 했어요. 했어요. 이인구야. 껍빗단은 무슨 뜻이라고 들었어요? 캡틴을 껍빗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인구 박사가 소련에 붙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또 붙어요? 미 군정이 들어오니까 미국에 붙어. 아까 얘기했던 방산복, 미스터 방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끝내 어떻게 돼요? 딸내미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딸내미 누구 데리고 와요? 남자친구 데리고 와요. 남자친구 누구 데리고 올까? 흑인 남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되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이 인구 껍빗단 리가 이제 뒤로 넘어질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껍빗단, 아까 껍빗단도 캡틴을 뭐를 못하니까, 일본 놈들이 잘 못하니까 껍빗단리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역순행적 구성하는 부분도 이렇게 나왔죠. 옥누몽도 몽자리 소설이겠죠. 옆에 현기런의 신열 같은 경우도 액자 소설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나와 제종숙이 대화하고 내부 이야기는 김만호와 강 목사의 대립이야. 그러니까 나와 제종숙이 이 김만호와 강 목사가 대립하는 걸 보면서 서로 이쪽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그러니까 김만호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 그 일을 도와드렸지. 그러니까 강 목사가 뭐 한 사람이?
강 목사가 착한 사람이야.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누가? 강 목사가.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 한다고 생각했다. 김만호가 강 목사를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친일하고 지가 현실적이면서 강 목사 같은 사람을 이제 시기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한 거야. 이렇게. 자, 주재소, 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재소. 이 주재소가 이런 어휘, 이 주재소가 일제강점기였다라는 것을 배경을 알려주는 어휘입니다. 단어야. 그러면 주재소가 지금의 뭘까요? 이 주재소가. 한번 문맥에 따라서 문맥을 해서 한번 추측을 해봐.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응? 구청에 가서 혼이 나? 그치. 경찰, 파출소 정도 돼. 파출소. 파출소, 경찰서를 일제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다? 주재소, 주재소장.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주재소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아니, 경찰서가 아니라. 근데 경찰서는 경찰서인데 뭐라고? 일제강점기 있구나. 여기가 지금 배경, 시간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구나. 일제강점기 때 파출소를 주재소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넘겨서 마지막으로 내적 갈등, 외적 갈등 하는데 갈등이 뭐라고 저번에 내가 얘기해 줬어요? 갈나무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 서로 얽혀서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두 덩굴식물이라고 했죠. 내적 갈등은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고민, 불안, 망설임, 고뇌, 분노. 외적 갈등은 두 놈이 인물과 인물이 외부적인 요소와 상반된 관계로 얘기하는 갈등 해서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회문화 하다 보면은 이제 갈등, 그러니까 뭐가 있냐 하면은 역할 갈등 이런 말이 있어요.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이 뭘 것 같아요? 역할 갈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충돌이 있고 역할 충돌이 있고 역할 긴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충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돌은 뭐가 충돌이야? 두 놈이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갖다 들이받는 게 충돌이죠. 그죠? 추돌은 뭘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고의성이 없는 건 추돌이야. 충돌은 이쪽에서 와서 꽝 박는 게 충돌이야. 추돌은 같이 가다가 뒤에서 이를 받는 게 추돌이야. 추격해서 받는 거. 어느 놈이 더 데미지가 클까? 충돌이 훨씬 더 크지.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충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가 엄청나게 큰 사고야. 추돌은 그냥 뒤에 가서 통 부딪히는 거니까. 통 부딪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나와요? 이제 잘하네. 목 딱 잡고 나오지. 이게 뭐냐면 역할 충돌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으로서 나는 애들을 가르쳐야 돼. 근데 지금 우리 집에서 애가 아프니까 병원에 보내달라 그런데 그러면 나는 지금 선생님으로서의 지위와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 하는 거를 충돌, 갈등이라고 하는. 긴장은 내가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오늘따라 왜 안 자지 우리? 그러니까 저기 자고 있어. 만약에 누가 자고 있는데 서윤이가 자고 있다고 쳐봐. 자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이거 뒤통수를 때려서 깨워? 아니면 어제 많이 못 잤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깨워? 하면서 같은 선생님의 역할인데 내가 어떤 역할, 행동을 통해서 할까를 고민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건 역할 긴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역할 긴장이야. 내가 요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충돌은
소윤이가 날 때리려고 하는데 나도 같이 때려 서로 주먹이 꽝 이렇게 부딪혔다. 그러면 둘은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윤이가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모르는 일인가요? 자, 외적 갈등, 내적 갈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적 갈등은 자기 속에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외적 갈등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 자, 외적 갈등을 한번 볼까요? 인물과 인물이 갈등하는 거.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의 대립 충돌. 아까 춘향이와 변사또. 이게 딱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죠. 법정 스님에 서 있는 사람들. 법정 스님 압니까? 법정.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한 5년, 6년 됐나? 그분이 쓴 책, 요만한 책이 있어요, 얇은 거. 집집마다 한 권 내지 두 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던데. 어? 법정 스님이라니까? 무소유. 집에 있죠? 집에, 예전에는 집에 방에 다 있었는데. 무소유가 뭐예요? 소유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법정 스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러니까 불교계에 엄청 거물급이야. 근데 이제 하니까 대통령이 뭐를 했을까요? 대통령이 찾아갈 수는 없고 카톨릭 때 불교학과 다녔냐? 그러니까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비서실장 시켜가지고 이제 난을 선물을 문병을 한 거야. 난초를.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라고 적었냐? 스님의 무소유를 100번도 넘게 읽었다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보고 그때 이제 그게 인터넷에서 짤로 돌아다녔거든. 이제 배를 잡고 웃었어. 니네는 지금 무소유를 안 읽었지? 무소유를 안 읽었는데 무소유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교회 장로 출신이잖아. 근데 무소유에 보면은 법정 스님이 자기가 난초를 엄청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어디 잠시 나갔는데 난초를 안에 놓고 와야지 했는데 그냥 내려왔다. 근데 산을 다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난초를 막 하고 해놓고 또 오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난초에 내가 난초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서로가 이렇게 불편하구나 해서 다시는 난초를 키우지 말아야지 하는 내용이 무소유에 나와. 근데 무소유를 100번도 넘게 읽었다라는 대통령이 그 법정 스님한테 난초를 그러니까 진짜 웃기죠. 자, 이놈의 노장 눈을 떠 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객실에까지 크게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내가 급히 주지실로 가보니 주지가 뭐예요? 절장 스님, 주지 스님. 그 전날 새로운 젊은 객승이 주지 노장과 마주 앉아 서로 고함을 치고 있었다. 객승, 손님으로 온 스님이야. 네. 노장님은 화가 잔뜩 나 어쩔 바를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객승하고 노장이 지금 인물과 인물 간의 대립이에요. 자, 인물과 운명 간의 대립. 아까 김동리의 영마가 누구였다 그래서 성기랑 성기의 팔자.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는 한 군데 정착해서 살 놈이 아니라는 운명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또 옆팔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은 뭘까요?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났죠.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지. 형은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분제 사회, 봉건제 사회와 이 홍길동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해서 이거는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사회의 제도, 현실 등과 충돌하는 걸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이 본래 평범한 놈이 아니니 또 천생임을 한탄하여 만일. 천생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천할 천자야. 천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정확하게 말하면 홍길동은 서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얼자라고 해야 돼요. 서자는 엄마가 양인이어야 돼. 얼자는 엄마가 천민이어야 돼. 근데 홍길동 엄마는 홍대감집 노비였어요, 노비. 노비니까 당연히 천민이죠. 그러니까 서얼 할 때 얼자예요. 그래서 천생임을 한탄하여 만일 분에 넘치는 마음을 먹으면 대대로 나라에 충성하고 은혜에 보답하였던 일이 쓸데없어지고 큰 하가 우리 가문에 미칠 것이로다. 분에 넘치는 마음, 벼슬기를 탐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 그러면 화가 미칠 거다. 미리 저 애를 가문에 없애서 가문에 닥칠 하를 돌고자 하나 차마 인정에 못할 일이로구나.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홍대감의 부인이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객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근데 홍길동이 이제 비범하니까 그 길을 떠나고. 자, 갈등의 기능. 갈등은 새로운 사건을 전개시키고 인물의 성격을 강화한다. 또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갈등이 없는 소설은 재미가 있겠어요? 갈등이 없는 드라마가 재미가 있을까? 그 갈등을 하면서 사건을 전개시키고 인물의 성격도 강화시킨다. 옆에 보면 흥흥 하고 있는데요. 갈등의 해결 방식 한번 볼까요? 새로운 사건 암시 그 부분에 암시를 통해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다. 주로 음향이나 특정 소재를 통한 복선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아까 이 복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나기에서의 그 보랏빛이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는 거죠. 왜 보라색이 죽음이 됐을까? 보라색은 원래 뭐를 의미할까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보라색이 영어로는 뭐예요? 퍼플 말고 바이올렛이죠. 그래서 UV가 울트라 바이올렛에서 자외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이올렛이 뭐죠? 폭력이 뭐지? 바이올레이션이요? 그래서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때문에 이제 죽음 이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이제 저승사자가 입술을 어떻게 칠하고 나와요? 보라색 이렇게 칠하고 보라색 옷도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죽음으로 이제 많이 상징되죠. 그래서 복선. 자, 갈등의 해결 방식은 대립하던 두 대상이 화해한다. 요거 윤흥길의 장마라는 소설 들어봤어요? 윤흥길의 장마?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그 소설인데, 이것도 이제 6.25를 배경으로 하는데, 친할머니야, 외할머니야. 근데 요게 손주의 시선으로 이렇게, 손주의 시선, 손주가 이제 서술자가 된 거야. 이렇게 애를 서술자로 놓는 거는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순수함? 그치.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러잖아. 물론 애 새끼들도 거짓말 엄청 잘해요. 우리 애 새끼 진짜 거짓말 잘하더만. 그래서 애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니까 애 시선으로 애가 서술을 하면은 이 이야기가 좀 더 뭐가 됩니까?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 윤흥길의 장마라는 소설인데 이게 친할머니야. 친할머니고 여기가 외할머니가 같이 살아, 한 집에서. 근데 친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삼촌이죠. 친할머니 삼촌은 국군으로 갔어요. 외할머니 삼촌, 외삼촌은 인민군으로 간.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여기 욕하면은 얘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얘 죽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는 이미 죽었어. 근데 이 할머니 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데 막 서로 하다가 서로 이제 막 갈등을 빚어요. 그러다가 막 하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구렁이가 한 놈이 나타나. 구렁이가
이 아들의 뭐 한생이다, 죽었다라는 이제 암시하면서 이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실진을 해. 근데 이 두 할머니가 이제 구렁이 잘 보내주고 두 할머니가 이제 하해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여름이 너무 지리하고 막 했다라는 거를 뭘로 이렇게 한 거야? 제목으로 장마라고. 장마라는 이름이 바로 이런 이념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던 이런 할머니들이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화해하는 이 장면이 대립하던 두 대상의 화해하는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동인물의 패배 뭐 정도 될까요? 춘향전 정도 딱 되겠죠. 춘향전에서 이 변사또가 이제 춘향전은 건선징악이잖아. 두 개 다 되겠네요. 그죠? 반동인물이 패배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거. 반동인물의 패배가 요즘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무 또는 건선징악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은 현대소설은 이건 너무 뻔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즘은 새드 엔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김태리한테 아는 영어 다 해보라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건 그래요. 총. 그 다음에 새드 엔딩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이 나는 복선이라고 생각해. 미스터 선샤인도 새드 엔딩으로 끝나거든. 다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 다음 쭉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 많은 것들을 다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많은 걸 다 못 풀어오면은 하여튼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토요일이고, 나도 힘들고. 지금 간다고.